1457년 가을, 서울 청계천 영도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8.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리 건너편으로 한 소년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단종. 조선의 왕이었던 그 남자. 그녀의 남편. 그들은 그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고 그해 겨울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자리에서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64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남편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언덕에 올라 통곡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왕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녀가 죽고 나서 무려 177년이 지나서야 세상은 그녀를 왕비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기다린 왕비.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사랑한 여인. 정순왕후 송씨.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산산이 부수는지, 그리고 그 부서진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왜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 왕실의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1450년.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그 위대한 왕이 눈을 감은 겁니다. 뒤를 이은 건 세종의 맏아들 문종. 하지만 문종은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상태였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겨진 건 12살짜리 아들.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1452년. 12살의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됩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소년이 갑자기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안에는 또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 그는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조카가 왕이 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의 이후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같은 시기, 전라북도 정읍.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름은 송씨. 아버지는 열양부원군 송현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공손하고 검소했으며 특히 효심이 깊어서 주변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가 한양으로 온 건 1440년대. 아버지의 관직을 따라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개입합니다.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유정난. 10월의 어느 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김종서를 철퇴로 내려쳤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신 중 한 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왕명을 빙자의 대신들을 하나둘 불러들여 모조리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도 죽었고 반대파 대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 단종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궁궐 안에 비명소리와 피냄새가 진동했을 그 밤을 어린 왕은 떨면서 보냈을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믿었던 대신들도 다 죽거나 사라지고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건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지키는 척하며 조카의 왕국을 빼앗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더 움직입니다. 단종의 결혼을 추진한 겁니다. 명목은 왕실의 안정.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왕비의 집안이 어디냐에 따라 왕실의 세력 구도가 달라지거든요.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집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낙점된 소녀가 바로 송씨였습니다. 송씨의 고모가 영흥대군, 즉 세종의 막내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연결된 집안이었던 거죠. 1454년 1월 15살 송씨가 14살 단종의 왕비로 간택됩니다. 왕비보다 한 살 많은 이례적인 혼인. 당시 기록에 따르면 혼인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의복, 장엄한 예식.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5소녀는 몰랐겠죠. 이 혼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단종의 시선 빼앗긴 왕좌 남겨진 아내. 잠깐 단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순왕후를 이해하려면 단종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1454년 혼인을 마친 단종은 14살이었습니다. 왕이긴 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숙부 수양대군이 했고 단종은 그저 옥좌에 앉아있는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단종에게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왕비 송씨.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왕비를 각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조용하고 현명한 왕비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어린 왕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강요한 겁니다. 형식은 선이 자발적으로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의 대신들은 이미 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15살.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왕좌를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세조라고 부릅니다. 세조는 즉위 후 단종을 상왕으로 높여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예우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 속에 두었습니다. 단종과 함께 왕비 송씨도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왕비에서 의덕왕대비. 듣기엔 격이 올라간 것 같지만 왕대비는 이전 왕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15살 소녀가 이미 과거의 왕비가 된 겁니다. 단종은 창덕궁 수강궁에 머물렀습니다. 송씨는 그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권력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적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56년 조정 안에서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 그리고 무신들.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에게 신하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건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와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 거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장인의 설득에 못 이겨 사전에 밀고를 한 겁니다. 세조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모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죽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충신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는 단종에게 직접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니고 그냥 군, 일반 왕족의 호칭, 그리고 유배를 명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한양에서 멀고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 단종은 그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송 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영도교에서의 마지막 이별. 1457년 어느 날, 청계천 영도교. 이 다리는 지금도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나는 날, 송 씨는 이 다리까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단종은 16살, 송 씨는 18살. 세상에서 가장 나이 어린 왕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왕비로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려줄 수 있겠어? 살아있어. 영영 건너는 다리라 하여 영도교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영영 건너는 다리. 두 사람은 그 다리에서 이별했고 이승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송 씨는 다리 위에서 남편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았을까요?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을. 단종이 유배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곳이었습니다. 섬처럼 고립된 그 장소에 단종은 갇혔습니다. 관노들이 감시했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작은 처소에서 홀로 앉아 한양을 생각했겠죠. 아내를 생각했겠죠. 자신이 왕이었던 시절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의 10월. 세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또다시 단종 복위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살.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17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그 사실을 한양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의 부음을 들은 송 씨는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이라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 언덕에서 영월 방향이 보였거든요. 물론 영월까지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있는 방향을 향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여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6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 씨에게도 징벌을 내렸습니다. 의덕왕 대비 군부인 서인 관비. 단계적으로 신분을 강등시킨 겁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분은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는 없다. 노비이긴 하지만 실제로 노비 일을 시키지는 말라는 것. 이게 배려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노비도 아니고 양인도 아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 말의 기록에 따르면 한 대신이 세조에게 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노산군의 부인을 저의 종으로 내려주십시오. 왕비였던 여인을 자기 집 노비로 달라고 한 겁니다. 이 기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당시 송 씨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왕비를 자기 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조도 그 청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송 씨는 정업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업원은 원래 패비나 후궁들이 여생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바깥, 지금의 숭인동 근처,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초라한 집이 있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을 따르던 시녀 몇 명과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8살. 3년 전엔 왕비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궁인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초암에서 시녀들이 구걸해온 밥으로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조가 그 사실을 알고 집과 식량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것을 받는 순간 그것은 세조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궁색하게 살면서도 원수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뜻. 이게 18살 소녀가 한 선택입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시녀들이 동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염색업을 했습니다. 왕비가 천을 물들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동네 안악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사람을 도우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송 씨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64년의 기다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10년, 20년, 30년. 세조는 죽었습니다. 예종이 왕이 되었다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송 씨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향해 절하고 통곡했습니다. 성종은 비교적 온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 일부가 건의했습니다. 단종의 부인을 좀 더 예우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종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종을 복권시키는 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세조는 성종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종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송 씨는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죽은 남편을 향해 우는 여인.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송 씨는 정상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차갑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비라는 것을, 단종이 정당한 왕이었다는 것을, 세조가 찬탈자라는 것을,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스스로 그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언덕에 오르는 것은 그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왕비다. 나는 여전히 단종의 아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송 씨는 이미 50대였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 그의 치세에도 송 씨는 여전히 정업원 근처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언덕에 오른다. 영월을 향해 절한다. 통곡한다. 내려온다. 하루를 보낸다. 저녁에 다시 언덕에 오른다. 이게 그녀의 64년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을 때 송 씨는 60대였습니다. 중종 때 살인파학자 조광조 등이 단종과 송 씨의 보기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아직 이르다. 송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체념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 그들도 기억되어야 한다. 잠깐 사육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없이는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거든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은 단종 보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거사는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세조와 단종이 한자리에 앉는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호위 무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회장에서 세조를 처단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거사 직전 배신이 나왔습니다. 김질이 장인 정창손의 설득에 못 이겨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삼문은 잡혀서 세조 앞에 끌려갔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성삼문이 답했습니다. 신이 어찌 죄가 있겠습니까? 상황단종을 복위시키려 한 것뿐입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먹는 녹봉을 먹었느냐?
성삼문이 답했습니다. 저는 상황의 신하로서 먹은 것입니다.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거열형. 몸을 찢어 죽이는 극형.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육신의 가족들.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공신들에게 노비로 나눠졌습니다. 성삼문의 아내와 딸은 한대신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박팽년의 아내도. 그들은 단지 남편이 충신이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순왕 후 혼자만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종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가 권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비극의 중심에 어린 단종과 어린 송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시습. 생육신 중 한 명. 그는 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벼슬을 버리고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후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자신도 역적이 되니까요. 한밤중에 김시습이 혼자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 강가에 묻었습니다. 지금도 노량진에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그게 김시습이 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기억됩니다. 82세의 죽음, 그리고 177년 뒤의 복권. 1521년, 중종 16년, 서울 숭인동 작은 초암.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는 82세.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4050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나이까지 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왕비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았다고. 궁궐의 치열한 권력 다툼,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것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오래 산 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복수다. 한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종을 죽인 세조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예종이 먼저 죽었습니다. 성종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왕들보다 오래 살면서 송씨는 단종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단종은 죽지 않은 겁니다. 송씨가 죽자 조정에서는 난감해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그녀의 공식 신분은 군부인. 왕비의 예로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단종이 아직 복권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대군 부인의 격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화려한 왕비능이 아닌 단순한 묘의 형태로 64년을 왕비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왕비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느리더라도 결국 움직입니다. 현종 때 송시열, 김수왕 등이 거듭 건의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8년 숙종 24년 송씨가 죽고 나서 177년 뒤 단종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묘호는 단종, 능호는 장능, 그리고 당연히 송씨도 복권되었습니다. 시호 정순왕 후, 능호 사릉. 사릉의 사는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평생 그리워한 왕비. 그 마음을 담아 사릉이라고 했습니다. 177년 뒤 세상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정순왕 후의 무덤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두 곳은 15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도 떨어져 있었고 죽어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각자 묻힌 후에 복권이 되었으니 무덤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남양주 문화원에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릉 앞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어 영월 장릉 앞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름은 정령송. 정순왕 후의 정령이 담긴 소나무. 몸은 멀리 있어도 영혼만이라도 함께하라는 마음. 그 소나무는 지금도 영월 장릉 앞에 서 있습니다. 동망봉에 서서
지금도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가면 정순왕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 터가 있고 정순왕후 숨결길이라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동망봉 아래 동망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나옵니다. 영조가 직접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던 그 봉우리,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일제강점기의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원래 바위는 사라졌지만 2011년에 정자를 세워 그 기억을 남겼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면 영월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600년 전 이 언덕에서 한 여인이 매일 서 있었습니다. 나무와 산만 보이는 풍경 속에서 저 멀리 남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숫자로 표현하면 64년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루하루는 각각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의 언덕, 눈이 오는 날의 언덕, 봄이 오는 날의 언덕, 가을이 오는 날의 언덕, 그 언덕을 64년 동안 2만 번 이상 올랐을 그녀. 진짜 질문.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걸 봅니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 세상이 그녀를 노비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왕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조가 죽였고 예종이 외면했고 성종이 내버려뒀고 연산군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한 인간의 내면까지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64년 동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177년 만에 복권된 건 누군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송시열이 기억했습니다. 김수왕이 기억했습니다. 이름 없는 숭인동 안악들이 기억했습니다. 김시습이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며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진실을 만듭니다. 그 진실이 177년이 걸렸습니다. 느렸지만 결국 왔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복수였고 기억되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기다린 왕비. 가장 처절하게 사랑한 여인. 가장 단단하게 자신을 지킨 사람. 그녀의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이런 일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밟아버리는 일, 그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우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순왕후 송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4년의 기다림은 사랑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넘어선 무언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단종의 이야기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에 죽은 소년. 그가 영월 청령포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 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